예,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요, 여러분들 지난주 교재, 지난주에 받아가지 않았었나, 교재? 안 받아갔었나? 안 받았니? 잠깐만. 내가 정신이 없어요. 수인이 맞나? 네. 수인은 앞에 못 들은 내용이 좀 있어요. 학교에서 수업은 들었겠지만 앞에 못 들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는 원래 해드린 대로 파이널 선을 써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힘을 내서 한 가지 더 하기로 했어. 나 혼자 그냥. 뭘 하기로 했냐면 여러분들 시험 범위, 전 범위에 대한 복습 영상을 찍을 거예요. 복습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수업을 못 들은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참고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 다만 우리가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했던 강의 그대로를 다시 찍는 건 사실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부담이고, 이제 시험이 다가올수록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복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작품당 이렇게 긴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 아주 빠르게 핵심들만 찍어서 제 복습 영상을 찍을 거예요. 수혜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그 내용 중에 이해가 안 된다거나 하는 내용이 있으면 1차적으로 제가 파이널 해설 책에는 내용들을 다 넣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널 해설 교재가 나오면 그 교재에 도움을 받으면 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알겠죠? 집에서 지금 이 수업을 지금 듣고 있지는 않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게 될 학생들도 앞으로 그렇게 수업이 진행될 거라는 거 알아주고 집중해서 수업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 단을 마무리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교과서 7-1에 들어있는 고등학교 토론 질문이죠. 그 질문이 은근히 좀 까다로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지막 단으로 들어가 보죠. 지난주에 마지막 단 시작하다가 거의 한쪽 정도 하고 끝냈지. 지난주에 상충곡을 하느라고 시간이 꽤 지났어요. 그 상충곡 시험도 봤었고 하니까 오늘 힘을 내서 제가 늘 7-1까지 오늘 끝낸다고 했으니까 늘 제 목표만큼 못해요. 설명을 자세히 하다 보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 오늘은 제가 설명을 조금 줄이고 좀 빨리 나가는 걸 목적으로 할게요.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좀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주고 잘 들어줘야 내가 신나서 빨리빨리 할 수 있어. 근데 뭔가 집중하지 않고 존나거나 열심히 듣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자꾸 설명이 한 번 할 걸 2번 하고 3번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진도가 빨리 못 나가는 건 내 책임이 아니라 니네 책임이라는 탓하기, 남 탓하기를 제가 시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 탓을 듣지 않으려면 잘 들어가라.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단 들어가서 지난 시간에 했었던 이야기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다시 들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 단 현대소설이고요. 단편소설이고, 여기 보시면 세태소설이고, 세태소설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사회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 부정적인 세태를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그 연작소설이에요. 원미동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단편소설들이 연작, 시리즈 형태로 쓰여진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세태적, 일상적, 비판적이라는 얘기 제가 했고, 전지적 작가시죠? 요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1인칭, 3인칭, 서술자 위치가 작품 속에 있냐, 밖에 있냐? 작가 관찰자냐, 전지적 작가냐? 어떻게 나뉘어요? 작가 관찰자는 외양만 관찰을 해. 그죠? 하지만 전지적 작가는 어때? 인물의 내면까지도 서술을 해줘. 꼭 기억하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땅의 가치라고 했죠? 결국 마지막 땅, 제목에도 땅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지? 특히 마지막 땅이야. 강도인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땅인 거지. 그치? 과연 이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강도인이 이 땅을 팔 수밖에 없었는지, 또 그 마지막 땅을 지키려고 하는 강도인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럼에도 강도인이 땅을 팔 수밖에 없게 몰아붙이는 사회적 힘은 무엇인지 그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렸던 건 이 단원의 학습 목표라고 해서 학습 목표가 뭐라고 했어요? 작품에 드러난 사회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자는 거였죠. 결국 마지막 땅, 이 땅이라는 소재에 담겨져 있는 사회적 가치, 문화적 가치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발단으로 들어가시면 발단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요. 발단 들어가시면 일단 순서가 먼저 말의 풍경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인물 소개가 나온다는 것, 그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것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인물 소개가 나오고 말의 풍경이 제시되는데요. 순서는 말의 풍경이 제시되고 인물 소개가 되죠. 그때의 특징은 뭐다? 굉장히 소박하고 평범한 인물들의 일상을 어떻게 생생하게 그리고 사실감 있게 생동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 요거 기억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 마을의 풍경을 묘사하고 인물에 대한 소개를 하는 이 부분이요. 의외로 문제가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내용일치 문제가 많이 나오는 파트예요. 왜냐면 여기 특별한 대사나 행동이 없이 서술자의 정보 제시가 계속되고 있거든. 예를 들어서 지물포 주씨죠. 지물포 주씨가 원래 어디에 살았었는지, 어떤 기술을 갖고 있었는지, 그 사람이 왜 마을 아이들이 불장난하는 걸 싫어하는지 등과 같은 아주 세부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문제를 잘 출제하니까 꼼꼼하게 읽어달라는 부탁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여기도 제가 설명했죠. 그렇죠? 여기도 설명했어요. 여기서 무슨 얘기했냐면 강노인이 등장하고요. 강만석 노인이 이 작품의 주인공이죠. 이 작품의 주인공인데 여기 6번째 줄 보시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체크해달라고 했고 여기 뭐가 나와 있어요? 외양 묘사가 나와 있죠. 그냥 단순하게 근데 외양 묘사가 아니라 인물의 외양을 묘사함으로써 어떻게 한다? 인물의 어떤 내면, 여기서는 인물의 어떤 성격이죠. 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외양을 통해서 내면을 파악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 기억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에 나온다면 이 부분 A를 묶은 다음에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한 성격 제시가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거기까지 기억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박씨 얘기 우리가 간단하게 좀 하다가 넘어갔었지. 박씨 얘기. 이 밑에 부분 보시면 이제 박씨하고 박씨의 부인인 고흥댁이 나오죠. 박씨하고 박씨의 부인인 고흥댁은 어떤 인물인지 이제 설명이 되는데요. 거기로 가기 전에 제가 여기도 표시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헐값의 원금 땅들이 요 근래 들어 황금값이 되기까지. 이거 제가 왜 표시해달라고 했어요? 여기 밑에는 급격한 땅값 상승이 있었으면 알 수 있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지. 하지만 제가 이게 소설 전체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다? 원미동에 불어닥친 사회 변동을 여기서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소설에 진입해 들어가자, 어떻게 이 소설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자, 일단 사회적 변동이 무엇인지 확인한 다음에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각각의 인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자. 그러면 인물들의 성격과 인물 간의 구도가 잡힐 것이다. 미리 우리가 결론을 선취해서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시골 마을에 개발이 진행 중이라서 땅값이 무지하게 올랐어. 그 전에 땅은 농사를 짓는 곳이었죠. 삶의 터전이었단 말이야. 생명을 일구는 곳이었어. 근데 땅값이 오르면서 어떻게 됐어? 땅이 아주 높은 금전적 가치, 화폐적 가치를 획득하게 된 것이지. 그러면서 사실 강노인을 제외한 모든 마을 사람들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땅을 팔아서 돈을 벌고 싶다. 또 내가 소유한 땅값이 올랐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마을 주민들, 특히 조금 더 구체화하자면 고흥댁과 박씨, 그리고 세입자들 말고 집주인들, 연립 빌라에 살고 있든 어디에 살고 있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 즉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입장이다? 땅을 금전적 가치로 바라보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 단원의 학습 목표인 사회문화적 가치를 읽어보자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가치? 자본주의적 가치, 물질주의적 가치를 대변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반대로 강노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땅값이 올랐지만 끝까지 땅을 갖고 있으려고요. 그리고 그 땅에서 뭐를 하려고요? 농사를 지으려고요. 그 농사를 짓는 게 작품 초반에 보면 특별한 애정이 없이 그냥 소일거리로 농사를 짓는 것 같지만 작품 마지막에 가면 어떻습니까? 굉장한 애정을 갖고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게 나오죠. 어떤 애정이에요? 그 땅에서 자라나는 생명에 대한 애정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땅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거야? 많은 생명들이 자라나는 삶의 터전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전통적인 가치, 땅에 대한 그리고 생명주의적 가치를 대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노인과 정반대 입장에 서 있는 박쥐와 곰땡이 등장했고요. 여기서 어떻게 사회 변동이 일어날지 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문장은 뭐겠어? 하지만 박씨가 원민동에서 한 재산 단단히 붙잡았다는 사실에 대해 자, 이런 사회적인 어떤 변동 가운데 변동이라고 제가 쓰고 있습니다. 박씨는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아, 땅을 파는데 개입해갖고 돈을 많이 번 행위를 했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길게 설명했던 것처럼 박씨는 금전적, 화폐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땅의 원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야. 무시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물질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이고 개발주의적인 가치관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라고 인물의 성격을 우리가 부여할 수 있겠죠. 이해하시나요? 학교에서도 사실 설명 들었던 내용이죠. 그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빠르게 얘기해도 크게 지장이 없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중요한 얘기들만 우리 살펴보고 디테일한 거 문제를 풀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아는 부분이죠. 그치? 했나요, 여기도? 전개 들어가기 전까지 했던 거. 전개 들어가기 전까지?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복습창에서 빠르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제가 중요한 문장들 찍어드렸으니까 그 문장 밑줄 잘 쳐두시고 그 문장의 의미들을 잘 확인하시고요. 자, 일단은 사회 변동이 나와서 땅값이 많이 올라서 그 다음에 누구의 반응이 먼저 나왔어? 박씨의 반응이 먼저 나왔어. 돈을 많이 벌었어. 그 다음에 이제 강노인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읽으면 이제 박씨하고 강노인의 인물 제시는 일단락 되는 겁니다. 그러면 땅값이 많이 올랐는데 강노인은 어떻게 하고 있냐? 그냥 건재상에게 빌려주어서 시멘트나 모래따위죠. 모래따위를 쌓고 있어. 그리고 나머지는 밭을 일구어서 채소들을 바꾸고 있어. 큰 돈은 못 돼. 봐봐. 그러니까 큰 돈은 못 된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금전적 가치는 별로 안 돼. 근데 거기 만족하고 살고 있죠. 그러니까 강노인은 돈을 줍는 사람이 아니야. 땅의 원래의 가치를 중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 강노인이 이제 쟤밖에 안 남은 쓰레기를 태운 자리에 찾아오는 건 뭐야? 밭에 거름이 될 만하다 싶은 그런 어떤 것이라도 낡고 더러운 망태기에 쓸어담는 사람이야. 여기서 뭘 알 수 있어? 밭에 대한 강노인의 애정을 읽을 수 있지. 땅에 대한 애정.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극명하게 대입하고 있는 문장들이에요. 돈 벌 생각이 없어. 그리고 땅을 소중히 여겨. 그럼 이 사람은 돈과 땅 중에 뭘 중시하는 사람이야? 땅을 중시하는 사람이죠. 물론 강남 부동산의 박씨도 땅을 무지하게 중시하는지 어떤 의미에서? 금전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땅이 돈이 되니까 중시하는 거야. 근데 강노인은 돈과 무관하게 오히려 돈을 거슬러 가면서 땅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어진 문장들에서 강노인의 상황이 제시돼요. 강노인은 어떤 상황이야? 자식들도 썩 유복하지가 않아. 경제적으로 풍요롭지가 않아. 그리고 월세 가지고 간신히 살아가는 아주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을 왜 제시할까? 이런 상황을 제시하면 제시할수록 돈을 버리고 땅에 애정을 쏟는 강노인의 마음이 더 강조되는 거지. 그렇죠? 만약에 강노인이 돈이 충분한 상황이었다면 저 사람은 어차피 돈이 많으니까 요즘 안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강노인도 돈이 필요한 상황이야. 근데 그런 상황에도 어때요? 땅을 팔아서 돈을 벌 생각은 하지 않고 땅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지 그만큼 이 사람에게 땅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수지가 안 맞는 지주였죠. 수지. 여기서 수지는 뭡니까? 거래관계에서 얻는 이익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야? 이해타산적인
이해타산적 인물이에요, 아니요? 절대 이해타산적 인물이 아닌 것이죠. 이 문장 가지고 우리 이제 뭐가 정리가 되는 겁니까? 박씨와 강노인이라는 대표적인 두 대립하는 인물 유형이 정리가 되는 거죠. 원미동의 상황 나왔죠? 그리고 박씨 나왔고 강노인 나왔고,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조금만 더 앞으로 돌려볼까? 이 소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처음에 일상적인 어떤 소박한 마을의 모습을 보여주고, 사실은 그렇게 소박해 보이지만 어떻다? 지금 땅값이 들썩거리고 있으면서 마을이 시끄럽다 라는 얘기하고, 그 상황에서 A 유형, B 유형 인물들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리고 나서 이제 소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문제는 이렇게 시작하잖아. 문제는 여기서 뭐 얘기해요? 이제 갈등 상황을 제시합니다. 마을의 상황을 보여주고 인물 유형 제시하고 이어서 갈등 상황을 제시합니다. 이래야 소설이 되겠죠. 강노인 자기 멋대로 살고 박씨 지 멋대로 살고 하면 무슨 소설이 되겠어, 그지? 소설은 무슨 문학이야? 갈등의 문학이잖아. 갈등과 사건의 문학.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야만 소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갈등 시작입니다. 그 비싼 땅에다가 강노인은 한산코 푸성기 땅이나 가꾸겠다고 고집을 부려요. 지난 몇 년간 여러 차례 임자가 나섰건만, 그러니까 땅을 사겠다는 사람도 많아. 근데 끝내 땅을 팔지 않겠다는 강노인의 고집에 막혀. 여기까지 보면 아니 이게 무슨 갈등이야. 강노인이 자기가 돈 벌기 싫다고 땅 안 판다는 게 뭔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을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지. 강노인이 땅을 팔아줘야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을이 더 개발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 땅의 값도 올라가는 거야. 이런 거죠. 지금 옆에 스타벅스가 들어왔잖아요. 스타벅스가 들어와서 이 앞에 지금 주말이면 차가 무지하게 막혀요. 차가 엄청 서 있어. 불편하단 말이야. 하지만 스타벅스 때문에 아마 이 스타벅스 인근에 있는 건물들은 조금 아마 값이 올랐을걸요? 스세권이잖아, 스세권. 스타벅스가 있는 곳이니까.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 근데 강노인 같은 사람이 옆에 살아갖고 우리 학원 옆에서 이 공터에다가 맨날 그 똥 퍼날리면서 막 똥 냄새를 풍겨. 그럼 막 여러분들 저 미친 양반이 그렇게 못되지는 않았지, 그지?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 시청으로 통하는 2차 선도로의 양편으로 여전히 반농사가 계속되는 중이었어. 올해도 봄은 왔고, 앞에서 이미 계절적 배경 나왔죠, 그죠? 봄은 왔고, 그래서 강노인은 어김없이 허름한 옷차림으로 맨발 위에 신은 검정 고무신을 끌고 소박한 모습입니다. 자신의 밭의 모습을 나타내었어요. 여기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개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계속 쭉 이어가 볼게요. 이 마지막 단은 수업이 거의 다 끝났나요? 끝났어요? 여기는 이제 거의 다 끝났고? 아니면 아직도 한참 하고 있는 중이야? 거의 다 끝났어요? 수경이는 끝났니? 기억이. 오케이. 기억이 안 나시죠? 자, 전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겨울에 묻어있던 땅은 괜히 날 들어가게 썩 힘이 들었고, 게다가 돌덩이처럼 틀어박힌 연탄재. 연탄재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 내가 무슨 말 할지 여러분 다 알고 있지. 거기 적혀있기도 학교에서 얘기하셨을 거예요. 이 소설은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알게 해준, 1980년대라는 시대적 배경을 알게 해주는 소재가 여러 개 쓰였어요. 그거는 그냥 딱 기억해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있었죠? 여러분들 기억이 오셔서 한번 대답해보세요. 연탄재 있었고, 또 뭐 있었어? 88 올림픽 있었고, 그리고 또 뭐 있었나요? 도로 주변 미화 사업이 있었고, 그리고 또 뭐 있어? 86인가 88인가 하는 구절이 있었죠. 그치? 요 네 가지가 1980년대임을 알려주는 소재들입니다. 기억해두세요. 연탄재, 그리고 도로 주변 미화 사업, 그리고 88 들어가는 거. 88 올림픽하고 86인가 88인가. 요 구절들, 요 소재들이 뭐야? 1980년대 시대적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연탄재 부스러기들이 가득 있어. 그 연탄재를 거두어 놓느라고 아주 고생을 했어. 그리고 나서 중요한 말 나오죠. 서울 것들이라. 서울 것들이라. 이것도 밑줄 한번 쳐두세요. 서울 것들이라. 동네 사람에 대한 강노인의 부정적 심정이 담겨져 있다. 이 부정적 심정
정리하자면 어떻게 정리가 된다고 했어요? 서울 것들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야? 그냥 나쁜 놈들이 아니라 뭐야? 땅의 가치를 모르는 놈들인 거죠. 땅의 가치를 모르는 놈들. 그러니까 이 서울 것들이란 말은 있잖아. 실제로 서울에서 온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야. 강노인의 세계관에서는 강노인의 머리 의식 구조 안에서는 뭐야? 서울은 어떤 곳이야? 돈에 미친 곳이야. 그러니까 땅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똑같은 행동 양태를 보이는 사람들, 땅을 금전적 가치만 보는 사람들 전부 다 뭐야? 서울의 끈앞풀들이지. 그러니까 다 서울 것들이에요. 여기 박씨 부부만 해도 서울이 아니라 전라도 출신이잖아요. 이 소설에서. 그런 디테일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서울이 아니야. 하지만 강노인에게는 서울 것이야. 왜? 땅으로 돈을 버는 거니까. 땅의 원래 가치는 모르니까. 이 말 안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 그러니까 강노인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땅의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조선 사회가 농업 사회였기 때문에 아주 일반적인 인식이었죠. 강노인이 괭이를 내던지고 밭끝터미를 걸어가는 사이 언제 나오는지 부동산 박씨가 알아차렸어요. 이제 부동산 박씨가 등장했습니다. 지금 소설이 어디까지 정리가 됐어요? 마을의 일상적인 모습 보여주고 딱딱 개발했다는 얘기하고 박씨 캐릭터 설명하고 강노인 캐릭터 설명하고 지금 현재 어떤 갈등이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했지. 그리고 나서 박씨가 등장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앞에서 이야기한 갈등이 이제 대화와 행동으로 제시가 되겠죠. 그죠?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박씨가 강노인을 회유하는 대목이 나오지. 이제 13쪽으로 넘어갈 건데요. 박씨가 강노인을 회유할 때 어떤 논리로 회유하는지 여러분들 정확히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문제가 자주 나오는 파트예요. 그 부분이. 자, 그 부분으로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자그마한 체육에 검은색 안경을 쓰고 머리는 기름을 발라 착 발라붙기 위해서 박씨의 외양 묘사 되고 있다는 거 한 번 정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쪽으로 들어갈게요. 자, 드디어 박씨를 만났습니다. 박씨를 만나서 박씨의 면상을 보는 일이 강노인으로서 괴롭기 짝이 없었다. 요런 거. 요런 게 이제 이 소설의 시점을 알려주는 표현들이죠. 이 소설의 시점이 뭔데? 이 소설에 나라는 글자가 등장하지 않아. 즉 서술자가 작품 속에 있지 않아. 작품 밖에 있으니까 작가 시점이야. 근데 강노인의 소설 밖에 있는 사람이 강노인의 마음을 알잖아. 내면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시점이야? 전지적 작가 시점. 그러니까 이런 구절이 전지적 작가 시점임을 알게 해주는 표현이죠. 강노인의 심리를 제시하는. 도안고 1학년은 괜찮나요? 도안고 1학년은 자가격리 없어요? 1학년. 저학년이 있어요. 어? 근데 확진자는 없어요. 확진자는 없고 지금 2학년 우리 학원에도 굉장히 많아요. 자가격리자가. 확진자가 있어서 같이 밥을 먹었대. 근데 다행히 또 음성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은 확진자가 꽤 많은데 유성고도 지금 확진자는 우리 학원에 없지만 자가격리자는 있어요. 학교에서 이제 접촉을 해서. 다행히 다 음성이 나오긴 했어. 하지만 음성이 나와도 밀접 접촉을 한 사람은 이제 2주 자가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성고도 지금 자가격리 들어간 친구도 있어. 사실 시험을 앞두고 이렇게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조금 컨디션 조절이 좀 어렵죠. 근데 저희 시험 미뤄졌잖아요. 너네 지금 미뤄졌나? 아무튼 나한테 얘기해. 저희 미뤄졌는데 정확히 언제로 미뤄졌는지를 그 결정되면은 알려주신다고. 아, 연기가 됐어 어쨌든? 네. 그 목요일 날 근데 목요일요? 한 주 미뤄졌네? 아 근데 저희 담임 선생님은 언제인지 뭐 정확히 결정을 못해서 정확히 결정이 나면 그때 다시 알려주시겠다고. 그럼 수경이의 담임 선생님이 약간 청기 조사를 하신 거구나. 아니 친구가 알렸어. 아, 친구가? 이알람에 떴다니까요. 아, 친구가. 아, 이 알람에 떴대? 네, 전안 봤어요. 몰라요. 조금 이따가 우리가 고당류 얘기할 때 토론할 거거든요. 토론은 주장과 근거로 구성되는데요. 타당한 근거가 있고 타당하지 않은 근거가 있어. 근데 타당하지 않은 근거의 대표적인 예가 내 친구의 말이야. 내 친구의 말. 어쨌든 좋은 인포메이션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 그 정도로 연기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싶어요. 그거보다 더 연기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학사 일정이 꼬일 거거든. 한 주면 어디요? 땡큐지. 그치? 땡큐인가? 나만 더 괴로운 시간이 한 주 늘어나니까 안 땡큐인가?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어서 갈게요. 감언이설. 자, 감언이설 첫 번째 뭐야? 쌍둥이 빌딩을 지어서 두 차례 명물을 만들 거고 거기에 초업한 미락시설이 들어서서 동네가 삽시간에 환해질 거고 그렇죠? 감언이설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거짓말이지 원래 의도는 뭐야? 돈 벌려고 그러지. 돈 벌려고. 그렇지? 근데 그럴싸한 명문들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회유가 들어가요. 총 5개의 회유예요. 그걸 4개로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요. 첫 번째 회유는 뭐야? 유사장이 노력한다. 두 번째 회유는 뭐야? 지네들도 노력한다야. 유사장이 어떤 노력하는지 볼게요. 유사장이 저 신곡동 쪽으로 땅을 보러 다니다 봅니다. 영감님은 물론이고 우리 동네 발전을 위해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렇게 애를 쓴 주체가 누구야? 유사장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유사장이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애를 썼어. 그렇죠? 그게 이제 회유하고 있는 논리죠. 사실은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참말로 이 양반이 진학교 이 양반은 누구겠어요? 박씨죠. 이거 고음되게 말이니까 이 양반은 박씨야. 참말로 박씨가 지난 겨울부터 무지 애를 썼구만요. 왜 애를 썼어? 한동네 사는 정리로다가 강노인을 위해서 애를 썼다 이거예요. 이것도 사실 거짓말이지.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가시면요. 회유책이 또 나옵니다. 세 번째 회유책은 뭐냐면 땅값이 더 이상 안 오를 거예요. 왜냐? 88 올림픽 전에 북에서 쳐들어올 거니까. 네 번째 회유책은 뭡니까? 강노인의 아내도 땅을 팔기를 원해요. 강노인 아내가 누군데? 경국이 할머니. 그쵸? 강노인의 마누라라고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당신 가족도 땅을 팔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좀 파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뒤에 있는데요. 거기 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 밑줄 치고 가세요. 요거. 강노인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일하던 자리로 돌아가 버린다. 자, 이 구절의 소리가 어떤 선지가 나올 수 있어요? 인물의 뭐를 통해서? 태도를 통해. 뭐를 하고 있다?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도 뭐야? 외면에서 내면이야. 외면을 통해서 내면. 제가 굳이 이거 나올 때마다 외면에서 내면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소설 읽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따져야 되는 하나의 포인트를 잡아가시라는 얘기예요. 모의고사에서 낯선 소설 작품을 읽을 때 이런 포인트들을 잡을 수 있어야 빠르게 소설 질문을 소화할 수 있어. 지금 국어가 변화하고 있거든요. 올해 수능을 봐야 되는데요. 6월하고 9월에서 국어 비문학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물론 아이들은 힘들어했지만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 일단 국어가 지금 언매하고 화작의 수준 차이가 좀 나요. 언매하고 화작의 문제 난이도도 좀 다르고요. 결정적으로 언매를 선택한 애들과 화작을 선택한 아이들의 평균 점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언매, 즉 어법을 선택한 아이들이 평균이 너무 높다. 화작을 선택한 아이들이 평균이 좀 낮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공정한 시험이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좀 피해가기 위해서 평가원이 사실은 비문학의 난이도를 좀 조정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국어가 어떻게 갈지를 또 지켜봐야 되거든요. 지금 계속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걸로 비문학은 더 이상 어려워지기가 어렵고 약간 쉬워질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문학을 좀 더 난이도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여담이었고 지나갈게요. 자, 옆쪽으로 이제 가시면 마지막 5번째 회유책이 나오죠? 5번째 회유책. 자, 어느 정도 금액 조정이 가능해? 아직도 유사장 마음에 이 땅에 있는 모양이니까 금액이야 영감님 마음에 맞게 잘 조정해 보기로 하고 일단 결정해 주시오. 자, 총 5개. 유사장도 노력했어. 명분을 내세운 거죠. 유사장이 나 돈 벌고 싶으니까 땅 파시오가 아니라 우리 동네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박씨 부부도 노력을 했대. 어떤 노력을 했대? 강노인을 위해서 노력했대. 세 번째, 땅값 이제 안 오를 거야. 네 번째, 당신 아내도 팔고 싶어해. 다섯 번째,
아직 우리가 돈을 조금 더 줄 수 있어. 가격을 조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파시오. 요 5개의 회유책이 나왔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또 서울 것들이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 중요한 문제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저들레가 원래 전라도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아. 강릉도 알아. 강릉도 전라도 출신이라는 거 알아. 하지만 어미동 사람들은 어쨌거나 모두 서울 끈악들이었어. 왜 서울 끈악들이야? 땅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니까. 제가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소설 정리할게요. 처음에 소박하고 아주 생동감 있는 일상적인 어떤 마을의 모습을 제시했고, 그 다음에 그런 마을이 사실은 땅값 때문에 시끄럽다는 상황을 제시하고, 박씨복의 인물 캐릭터 설정하고, 강노인의 인물 캐릭터 설정하고, 그리고 강노인과의 갈등, 마을 사람들과의 갈등을 암시하고, 그 다음에 박씨가 등장해서 강노인을 회유하는 장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장면이 이어집니까? 단순하게 이 갈등이 강노인과 박씨만의 갈등이 아니라 마을 전체와 강노인의 갈등이라는 게 밝혀지죠. 즉, 강노인이 이 마을에서 외톨이라는 게 밝혀진다고요. 일단 이 스토리라인을 이렇게 기억해 두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문제를. 왜냐? 소설은 지문을 잘라서 나오기 때문에, 조각내서 나오기 때문에 전체 스토리라인을 기억하고 있어야 그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을 전체와 강노인의 대립이라는 걸 알게 되면 이 단원의 학습 목표가 뭐였어요? 등장인물들의 행위와 갈등 속에 담겨져 있는 사회의 문화적 가치를 파악하는 거잖아. 그럼 강노인은 어떤 가치를 대표한다? 땅에 대한 어떤 전통적인 인식. 금전적이지 않고 땅에서 자라는 어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리고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소박하게 살고자 하는 어떤 소박한 정서 같은 걸 대변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어때? 마을에서 외톨이잖아. 그리고 그 사람이 대변하는 가치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했어? 외톨이겠지. 즉, 사회 전체 물질주의적이고 금전주의적인 가치관들이 팽배해 가고, 전통적인 어떤 소박한 삶, 그리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삶은 점점 사라져가고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이 소설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자,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내용 볼게요. 도대체가 서울 것들은 밭에서 풍겨나오는 두엄낸 사람은 질색 자망을 하고 손을 내젓는 천하의 본데 없는 막대인 것들이다. 왜 그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 밭에 나는 그 두엄 냄새가 향긋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고맙겠죠, 아마. 왜냐? 그거 덕분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으니까. 근데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냥 맡기 싫은 냄새일 뿐이지. 강노인은 팽개쳐 두었던 괜히 자루에 묻은 흙을 대충 털어내고 다시 밭을 일구기 시작했어. 겨울 동안 좀 쉬고 있는 밭에다가 망할 놈의 연탄재가 산같이 내다버리면 못된 습성까지 떠올리면 괘씸했어. 그가 아는 서울 것들의 내용은 모조리 그런 거야. 고추밭에 뿌리는 오줌에서부터 여름이 되어 김장배추 갈기 전에 얹어주는 푹 삭힌 인분내에 이르기까지 서울 끈악풀들의 극성 때문에 실컷 장난해도 밑거름조차 제대로 쓰지 못해. 여기 지금 뭡니까? 강노인과 마을 사람들의 어떤 표면적인 갈등이 두 가지 제시되죠. 갈등 첫 번째가 뭐야? 연탄재 갖다 버리는 거. 갈등 두 번째 뭐야? 강노인이 똥 뿌리는 거 싫어하는 거. 그렇죠? 겨울에는 연탄재 때문에, 봄과 여름에는 똥 때문에. 결국 지금 1년 내내 불편한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저 밑으로 가시면요. 저 밑으로 가시면 여기까지는 지금 갈등의 표면이 나와 있잖아. 야, 왜 연탄재 버리냐? 왜 자꾸 인물을 뿌려요? 갈등의 표면이 나오는데 그 갈등의 이면에 어떤 숨겨진 심리가 여기 제시가 되죠. 숨겨진 심리. 원래 청수차가 오기는 와. 근데 하루는 쓰레기, 하루는 연탄재를 꼬박꼬박 다니고는 있지만 그게 말 그대로 시도 때도 없이 등장해. 시간을 안 지켜. 그렇기 때문에 연탄재는 좀 손쉽게 버리고 싶어. 그래서 그냥 공장에다가 연탄재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 그것도 맞아. 틀린 거 아니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뭐야? 여름 내내 더러운 인분 냄새 풍겨갖고 주는 밭꼬라지가 밉다고 불어. 일부러 이곳에다 연탄재를 내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 강노인도 그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연탄재를 버리는 게 아무 의도가 없는 게 아니라 강노인과의 갈등으로 인한 어떤 마을 사람들의 어떤 보복 행위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략이 나옵니다.
중량이 나와요. 중량 전에 무슨 얘기 있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제가 지금 지겹게 얘기할 거예요. 말 풍력 나와. 풍력의 모습은 일상적이고 소박하고 생생하고 생동감 있어. 왜 생동감 있어? 애들이 떠드니까. 그죠? 애들이 떠드니까. 그리고 인물 속에 나왔는데 특히 중요한 인물은 강도인하고 박씨였어요. 근데 강도인과 박씨를 어떻게 제시했어? 땅값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설명을 했지. 한쪽은 돈, 한쪽은 땅. 그리고 박씨가 강도인을 회유하는 모습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강도인과 말사한테 갈등이 표면적으로 제시가 됐어요. 연탄재와 인분 냄새. 그리고 마지막에 말사한테 강도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얘기까지 했죠. 그리고 중략으로 들어갑니다. 중략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날 강도인 내외가 밭에 썩은 두엄과 인분을 얹어주고 들어오자 밭 연립주택에 사는 정미 엄마가 딸을 데리고 와 새옷에 똥칠을 한다고 따졌어. 강도인의 마누라는 동네 사람들과 갈등만 일으키는 땅을 팔아서 자식놈들 뒷바라지나 해주려고 극성을 부려. 자, 강도인이 있고 강도인의 아내가 있죠, 그죠? 여기서 이 두 사람은 분리가 됩니다. 왜냐? 두 사람의 욕망의 방향이 달라. 강도인의 욕망의 방향은 뭐야? 땅을 지키는 거야. 하지만 마누라는 뭐야? 땅을 팔아서 땅을 뭘로 바꾸는 거야? 돈으로 바꾸는 거야. 물론 그럼에도 마누라는 박씨하고는 다르죠. 왜냐? 마누라는 편차는 별로인 것 같아. 아내가 강도인의 아내가 땅을 팔려는 이유는 뭐야? 그걸로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자식들 뒷바라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씨하고는 다른 인물입니다. 박씨가 어떻게 표현하자면 속물적이고 어떻게 표현하자면 물질주의적이라면 강도인의 아내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 현실주의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현실적으로 자식한테 돈이 필요하니까 그치? 그걸 해주고 싶은 거야. 아내까지 이제 강도인의 말을 들어주질 않아. 강도인은 이제 외톨이야. 강도인에게 따라 나와 아들 넷인데 해마다 기냐만큼의 수확을 안겨주는 땅 농사에 비하면 자식 농사 너무 허망했어. 왜냐면 강도인이 억척스레 늘려놓은 땅이 서울 근교에 개발바람이 불면서 조각조각 잘려나갔고 땅 판 돈을 고스란히 아들 딸 밑에 쏟아 부었으나 걷어들이는 게 없었다. 그러니까 이미 많은 땅들을 자식들을 위해서 팔았어. 하지만 자식들이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돈을 까먹기만 하는 거지. 자, 중략 지나고 이제 위기가 왔습니다. 자, 위기 가시면요. 용민의 밑에 새든 미용실 여주인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요. 새든 사람들은 강도인에게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아요. 누가 적대적이야? 집주인들이 적대적이야. 즉, 강도인에 대한 감정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 똥냄새에 있는 게 아니라 돈에 있다는 거죠. 인분 냄새에 있다면 새들었던 집주인이건 똑같이 강도인을 싫어해야지. 하지만 새든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싫어하세요. 좀 불편할 뿐이겠죠. 하지만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야? 집주인들이죠. 물론 집주인 말고 강도인을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도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정육점 임씨죠. 그러니까 정육점 임씨와 새든 사람들과 집주인의 반응이 다 다르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둬야 돼. 그 중에서 특히 정육점 임씨하고 집주인들이 왜 강도인과 갈등을 일으키는지 그 근본 원인이 뭔지는 구분을 해줘요. 정육점 임씨는 왜 강도인을 싫어합니까? 왜? 과거에 서로 안 좋은 일이 있었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정육점 임씨는 애초에 미용실 자리에 욕심을 냈다가 강도인에게 퇴박을 당했어. 그래서 감정이 좋지 않아. 어디를 최백정이 여기서 강도인이 굉장히 고루한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백정, 고기 잡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여겼던 건 정말 조선시대 때 얘기잖아. 물론 일제시대 때도 그런 감정이 남한은 있었죠. 하지만 요즘 시대에 누가 정육점 한다고 그 사람을 무시해. 그런 일 없지. 물론 이 소설의 배경은 1980년대니까 이미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과거로 느껴지겠지. 80년대는 어떻습니까? 응팔 시대. 너무 먼 과거인가요? 저는 그때도 살아있었던 사람이 꼬꼬마였잖아요. 80년대 이 동네에서 제2차 기하는 꼬꼬마였지만 어쨌든 난 그때 살아있었거든. 88 올림픽을 이 두 눈 본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굉장히 먼 과거겠죠. 근데 어쨌든 그 시대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제 기억에 제 친구 아버지가 정육점 했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을 비롯해서 누구도
내 친구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한 번에 들어본 적이 없어. 그냥 하나의 직업일 뿐이야, 그거.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부러워했어. 야, 너 고기 진짜 많이 먹어. 그때 한국이 지금도 못 살았기 때문에 고기를 지금처럼 못 먹었거든요. 지금은 여러분들 맘만 먹으면 매일 치킨을 먹잖아. 물려서 못 먹지. 저는 치킨 같은 건 한 달에 한 번 아빠가 월급 받으면 먹었어요. 기분 좋게. 나 초등학교 2학년 때 짜장면 처음 먹어봤는데 그때 짜장면이 600원. 탕수육이 1,200원이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다시 들어갈게요. 자, 임씨는 왜 미용실 자리 욕심냈다가 타박당하고 퇴박을 당하고 쇠맥정이라는 말을 들어서 심정적으로 마음이 상했어. 그래서 강노인의 농사에 반대해.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해요. 그런데 다음 쪽 가시면 이제 임씨 말고 다른 인물들이 나옵니다. 5반이나 6반이나 정육적 임씨를 빼고 나면 집주인들이 뭐가 돼? 주축이 돼서 시비가 있어. 그러니까 강노인의 농사를 반대하는 주된 인물들이 누구야? 집주인들이야. 가게에 새 들어있는 지물포 주씨와 사진관 엄씨도 코앞에 밭을 두고 있는 처지지만 어때? 강노인과 마주치면 깍듯하게 어른대적으로 해줬어. 새빵 신세인 진만이 아버지도 그래. 청소는 김씨도 몇 번씩 마주도 공손히 아른채를 해왔지 팩팩거리를 못하게 해준 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새 들어있는 사람과 집주인들의 태도가 다르죠. 그럼 결국 그들의 욕망이 다르겠지? 그럼 집주인들의 욕망은 뭐야? 돈이지. 결국 강노인이 왜 마을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냐? 정유전 임씨를 제외하고 결국 돈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강노인이 마을 땅값 상승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노인은 어떤 인물이에요? 추방되는 인물이죠. 강노인의 땅덩이들이 팔려서 거기에 번듯한 건물들이 즐겨 들어서야 이 거리가 완벽하게 채워지기 때문에. 게다가 그 땅들이 모두 도로변에 있고 보면 아니 도로변의 땅에다가 인분 뿌리며 푸성기나 갈아먹는 데서 동네 모양새가 영 말이 아닌 것이다. 즉 집값 상승에 도움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여기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요거 하나는 기억해 두세요. 영남은 미꾸라지였다. 비유적 표현 쓰였다는 거. 여러분 문제 어떻게 나오냐? 영남어는 미꾸라지 밑줄 쳐놓고 비유냐 아니냐 안 물어봐. 그렇게 누구도 안 내. 어차피 뭉텅이로 나오잖아 질문이. 가, 나, 다 소설을 여러 개로 잘라갖고 낼 거란 말이야. 그리고서 윗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놓고 비유적 표현이 쓰였다, 비유적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럼 내가 그걸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중요한 표현적 특징들은 기억을 해두고 있는 게 훨씬 편하죠.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그래야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여기도요. 마누라가 아랫입술을 뚝 내밀고 안색이 좋지 않았어. 이것도 뭐야? 외면을 통한 내면 뜻이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여기도 비유가 쓰였다는 거. 그것도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는 여러분 학교에서 다 읽어보신 대로 읽으면 돼요. 특별히 제가 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이제 절정입니다. 절정. 자, 이제 사건이 진행되고 있죠. 처음에 갈등이 암시되다가 이제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어요. 그죠? 갈등이 본격화. 이제 반상회가 열렸어. 반상이 안 나갔어. 근데 그 다음날 밭에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강노인은 그만 입을 쩍 벌리고 선 채 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어.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망연자실했다라고 말했었어. 망연자실. 그래서 또 적어보세요. 망연자실. 세상에 이런 법은 없었다. 이제 손가락만한 고추 모종이 깔려있는 밭에 여기저기 연탄재들이 나뒹굴고 있어. 이건 사건이지. 이벤트죠. 왜? 원래 연탄재는 겨울에 버리는 건데 지금 어떻게? 봄에 버렸죠. 농사를 방해하고 있는 거죠. 원래 인분이 뿌려져야 할 곳에
뭐가 뿌려졌어? 연탄재가 뿌려졌죠. 이 연탄재는 결국 어떤 기능을 하겠어요? 밭에 있는 것들을 죽이겠지. 그치?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생명을 위협한다고 써 있죠. 연탄재. 결국 그래서 여기서 연탄재는 뭐야? 생명을 위협하는 소재지. 즉, 이 연탄재는 연탄재 자체가 인격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뭐를 대변하겠어요? 생명을 경시하고 돈을 쫓는 마을 사람들을 생명을 경시하고 돈을 쫓는 마을 사람들의 생각을 드러내는 소재지. 즉 연탄재는 그냥 단순하게 연탄재가 아니라 단순하게 어떤 방해나 심술이 아니라 뭐야? 생명을 죽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야 이거?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척하죠. 인간 같지 않아. 인간의 도리를 벗어나. 결국 연탄재를 뿌린 이유가 뭐야? 돈 때문인 거죠. 돈 때문에 연탄재를 뿌린 거고 연탄재는 생명을 죽이는 짐승의 처사이기 때문에 뭐야? 결국 이 소설에는 어떤 인식이 들어있는 겁니까? 땅의 가치를 모르고 돈만을 쫓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사람들인 거야? 비인간화되는 사람들인 거죠. 인간성을 상실하는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게 됩니다. 세상에 막된 인종들 계속 비슷한 표현이 나와 있지. 서울 것들이 되니 살아있는 밭에 해코지 할 생각을 하지 땅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니까 이러면서 너무 이제 화가 났어. 그리고 나서 사건이 더 진행이 됩니다. 열받았어요. 열받았는데 어떤 사건이 진행돼? 청소년 김씨 만나갖고 가족들이 땅 판다고 했다. 마누라래. 며느리가 땅 판다고 했다. 그 얘기 듣고 이제 집을 쫓아가는 상황이 나오죠. 그리고 또 어떻게 이어져? 그러니까 집에 있다 보니까 땅 판다는 소리 듣고 사람들이 좀 다 빚 갚으라고 해서. 그죠? 결국은 어떻게 돼? 땅 팔아야 되겠지. 라고 강릉이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마음 먹고 나갔다가 뭐야? 거기 죽어있는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가고 땅을 차마 팔지 못하고 다시 발길을 돌리는 모습이 나오죠. 그렇게 소설이 끝나죠. 그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씨를 만났어. 강노인은 검정 고무신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이것도 뭐야?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 이것도 외면해서 내면이죠. 검정 고무신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정신이 없었어. 이런 외면 묘사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어? 강노인이 지금 얼마나 다급한지 그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지. 김씨의 말이 더 가관이었어. 영감님의 땅을 내놓으셨다면서요. 그런데 뭘 그렇게 열심히 갚으시니까 이제 이내 넘길 거라면서. 아니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새빨간 얼굴을 획 돌리며 벼락같이 고함을 질렀어. 이것도 외면에서 내면이야.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 강노인의 분노라는 내면 심리를 알 수 있죠. 김씨가 웅찔 뒤로 물러섰어. 어젯밤 반상에서 대개 며느님이 그러셨다는데요. 저도 우리 집 예편네한테 들은 소리라서 아 이게 내 말이 아니고 내가 그냥 전해 들은 말이야 라고 면피를 하고 있죠. 더 들어볼 것도 없이 강노인은 곧장 집으로 뛰어갔어. 벗겨진 신발을 짝짝이로 꿰차고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여기서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강노인의 어떤 행동을 묘사하면서 강노인의 아주 급한 마음, 다급한 마음을 제시하고 있는 거지. 이것도 외면에서 내면입니다. 앞으로 이런 거 쓰실 때 딴 거 쓸 거 없이 그냥 외면에서 내면 이렇게만 쓰는 거예요. 외면하면서 내면. 그런 거야? 외면 표현을 통해서, 외면 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내면을 제시했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우리 아버님 근력이 쇠하셔서 오래 일하면 더 이상 일을 못하시니까 파실 모양이더라고요 말했다는군요. 경국의 어미도 동네 사람들이 닭다리 그냥 해본 소리겠죠. 그냥 하고 또 화를 내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아내의 설득 논리가 나오죠. 여기도 5개가 나옵니다. 이것도 구간에서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첫 번째, 밭에다 그 지경을 해낸 걸 보고 오죽했겠소?
말도 아니고.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아내도 마을 사람들의 입장에 공감하고 있다. 아내 역시 마을 사람들에게 공감 그러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설득 논리가 뭐야? 첫 번째, 그 사람들 말도 틀린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땅 팔아서 아들 살리고까지. 뭐야? 땅 팔아갖고 아들 돕자. 세 번째, 남는 돈은 은행에 넣어 이자나 받으면 우리 식구도 신간 이상 편치 몰고 그러시오. 남은 돈으로 우리도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 86니까 88 때문에 도로 주변 사업이 한창이 나는데 반농사를 그냥 두고 보겠소?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협박이지. 시청도 더 이상 당신 편 안 들어줄 거야. 옛날에 당신 편 들어줬지만. 그 얘기죠. 다섯 번째, 88 전에 팔면 지금 개발 계획이 있으니까 잘 팔릴 것이다. 이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마누라는 이때다 싶은지 또 한 차례 오금을 박는다. 어제 다녀간 복덕방 박씨 의미심장한 충고가 생각나서였다. 그렇죠? 요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부인의 아내의 심리 제시라고 했지, 생각을 제시라고 했지. 심리 제시 혹은 내면 제시죠. 우리가 아까 계속 외면에서 내면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거랑 전혀 다른 성격의 서술 방식입니다. 외면에서 내면은 뭐야? 그냥 서술자는 외면을 표현할 뿐이야. 그걸 통해서 독자가 심리를 추측하게 만들어. 근데 이건 뭐야? 서술자가 심리를 직접 알려줘.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전시적 작가 시점의 특징이 나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린 것들은요, 중요한 것들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그래도 시험에 출제가 됐었던 선지들 위주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포인트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마누라 입을 봉해놓고서 강릉이 이내 밭으로 되돌아갔어. 한 폼이라도 살릴 수 있는 만큼은 건져내야 할 고추 모종들 때문에 한시가 급한 강노인이었어요.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땅에 대한 강노인의 애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정. 강노인이 그냥 고집센 할아버지여서 땅을 안 파는 게 아니야. 진짜로 자기에게 너무 소중한 애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땅을 팔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사건들이 진행되죠. 반상의 파문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 이제 뭐야? 빚잔치 일어나죠. 빚잔치. 돈 달라고. 이게 결국 어떤 겁니까? 계속 강릉이 땅을 팔 수밖에 없이 몰아붙이는 기능을 하지, 소설 안에서. 여기는 뭐 크게 중요한 거는 없어요. 그냥 한 번 정도 읽어볼 표현들은 뭐 이런 표현들이겠죠. 여러분들 나머지 내용들은 다 아실 테니까요. 지난 겨울 서울에서 이사와 동네 물정을 모르고 딸이 되는 에바다 피아노학원에서 알게 된 경북 엄마에게 갯돈을, 그것도 두 번째 판 것을 빌려줬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갯돈이라는 걸 잘 몰라서 이 맥락을 이해 못하실 수도 있는데요. 갯돈이라는 건 이런 거야. 우리가 안에 개를 열어. 내가 개주야. 하고 너희들을 꼬셔놓고, 야, 우리 한 달에 10만 원씩 돈 모으자. 그래갖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10만 원씩 모아갖고 그걸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아니라 내기는 11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잖아. 그럼 66만 원이 모이겠죠? 그렇지? 그러면서 받을 때는 6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11만 원 낸 돈이 이제 이자가 되는 거예요. 이자가. 그래서 그게 뒤에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처음에 받는 사람들은 그냥 60만 원만 받고 뒤에 받는 사람한테 그 이자가 붙어갖고 뒤에 받는 사람들은 돈을 더 받는 거예요. 이게 은행 이자보다 더 세요. 그래서 실제 지금도 개를 많이 해요. 어른들이. 개를. 그럼 잘 생각해봐. 내가 11만 원 내는데 매달 처음에 타면 60만 원만 받고 맨 마지막에 타면 그거를 불려갖고 받을 수가 있어. 그럼 내가 돈을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언제 타겠어? 맨 마지막에 타겠지. 그래서 보통 내가 개주라고 하거든? 개를 만든 사람이야. 그럼 개주가 되게 중요해. 왜냐? 이거는 보호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 너희들 10만 원씩 줬어. 내가 그 60만 원 갖고 도망쳐. 어떻게 할 거야?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런 식으로 도망친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심지어 강남에서 한 10년 전에 그렇게 해갖고 100억 넘게 돈을 사기를 쓴 사람이 있었어. 그분이 돈을 평소에 엄청 잘 썼대. 만나면 그냥 너 오늘 나랑 같이 옷 사줄게. 어떤 아주머니인데 옷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하니까 야, 저 사람이 돈이 진짜 많나 보다. 그 사람이 하나면 다 하는 거야. 돈 빌려달라고 해서 다 빌려주고 누가 없나? 1,000만 원만 줘봐. 내가 다음 달에 1,500 줄게. 근데 진짜 1,500을 줘. 야, 이거 그게 올 것 같잖아요. 한 반년 있다. 나 지금 돈이 급한데 지금 당장 우리 남편 뭐 사업 자금에 들어가서 돈이 없네. 1억만 줘봐. 내가 다음 달에 1억 1,000만 원 줄게. 그거 또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줄 수 있어? 있는 돈 없는 돈 끊어먹고 다 줄 수 있지. 그렇게 해갖고 수십억인가 100억 넘는 걸 다 땡겨서 뭐 개도 몇 개씩 돌리고 내가 개주야. 나는 믿을 수 있잖아. 믿을 수 있지. 자, 우리 좀 큰 개 하자. 1,000만 원 개 하자. 한 달에 100만 원씩 내.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그걸 수십 명한테 받아. 그래갖고 도망간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주는 되게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 개주는 중간에 누가 도망가 버리면 예를 들어서 1차로 돈을 받은 다음에 11만 원 내고 60만 원 받았잖아. 그리고 도망가. 그럼 뭐야? 49만 원 빵꾸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개주가 그거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개주는 언제 돈을 타냐? 맨 마지막에 돈을 타요. 보통. 내가 왜 너희들한테 개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지? 학교 가서 개하자고 하지 마, 친구들한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개돈을 두 번째 탔다는 건 은행보다 돈이 있어 없어? 돈이 없어. 경제적으로 지금 궁핍하고 돈이 급하다는 거야. 근데 그 돈을 빌려왔어. 그 돈을. 야, 이거 좀 인간적으로 할 짓이 아니죠. 그래놓고 안 갚어. 그렇죠? 경부경보가 동네에 뿌린 빚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몇 달 사이 이자 몇 푼 요즘에다가 생돌되어서 이거 뭐야? 소탐 대신이지 작은 걸 탐내다가 큰 거를 잃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이 작은 동네에서 은행 오마까지 꼭 8명이었어. 그래서 이거 문제에서 어떻게 제시될 수 있냐면요. 이 부분 가지고 물론 요것도 하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동네 사람들이 강노인의 며느리에게 왜 돈을 시키려 줬어? 강노인이 지주니까 대신 갚아줄 거라고 믿어서 돈을 빌려준 거지. 하지만 여기서 또 어떤 걸 할 수 있냐? 이 작품의 목표는 뭐냐? 이 작품이 있는 목표는 이 작품 안에 들어있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현상, 사회문화적 가치를 읽는 거다.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어? 물질주의적 가치. 그리고 전통적인 어떤 가치, 소박한 삶의 대립만 나왔죠. 근데 여기서 결국은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묶였어? 돈으로 묶였잖아. 그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묶여있다? 이해관계로 묶여있어. 이해관계로 묶여있는 현대사회의 모습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전통적인 공동체가 와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전통적인 공동체가 와해되고 있어. 이 얘기는 적지 마세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문제화되기는 쉽지 않은 내용인데요.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적지 말라는 전제하에 그냥 듣고 이해하라는 전제에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풀이나 잡초나 식물들이 자라는 삶의 터전은 땅이죠.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공동체야. 그치? 어떤 형태의 공동체든 가장 작은 형태의 공동체는 뭐야? 가족이지. 조금 더 넓게 자면 친구들도 있고 마을 사람들도 있지. 전통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와야 된다는 건 뭐야? 사람에게 땅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그냥 땅만을 금전적 가치로 보는 게 아니라요. 사실 어떤 것도 있어요. 사람들도 자기들이 살아갈 땅이 사라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짓 하는 거야? 남의 땅에다가 연탄재 갖다 버릴 수 있는 거야. 전통적인 공동체성이 살아있는 사회라면 그러지 못하지. 아무리 비워도. 근데 지금 뭐야? 저 사람과의 관계보다 내 돈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돈의 힘 앞에서, 물질적 가치관 앞에서 전통적인 공동체가 와해됐다는 걸 알 수 있고, 그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이 부분인 거죠. 결국 많은 사람들이 다 돈으로 얽히고 얽혀 있어. 자, 이거 아셨으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조금 지루하시겠지만요, 조금만 힘을 내세요. 이제 한 장 남았을걸? 한 장. 딱 한 장 하고 나서 우리 신나게 쉽시다. 신나게 쉬는 건 어떻게 쉬는 거죠, 도대체? 춤추면서 쉬는 건가? 잘 모르겠지, 그지? 하지만 어때? 신나게 쉬자고. 자, 빨리 할게요, 지금. 땅은 안 돼, 안 팔아! 끝까지 땅을 지키려는 강노인의 마음이 드러난 표현이죠. 자, 그 다음. 고집 좀 그만 부리고 우리 집 앞에 거라도 떼어 팔아 발등에 불이라도 꺼봅시다. 자식 놈의 뒷바라지에 땅 다 날려보낸 거 몰라? 입씨름에 지친 마누라가 눈물바람을 하다가 용문이 방으로 건너가 버린대. 강노인은 그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여야만 했다. 여기 사자성어 전전반측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하나 써두세요. 인물의 내적 갈등을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강노인의 내적 갈등은 사실 없었어. 외적인 갈등이 주였죠. 마을 사람들과의 갈등이 주였지. 근데 그게 뭐야? 인물의 내면으로 들어갔지. 이제 강노인도 고민스러워, 괴로워. 팔아야 되나? 팔지 말까? 팔아야 되나? 팔지 말까? 강노인이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어떤 신념과 가치관이 이제 시험받게 되는 거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부터 이 아래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부분, 거기에 인물의 내적 갈등이 드러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씨 뿌린 땅에서 거둬들이는 수확이 아닌다면 어찌 땅 팔아서 그 돈으로 쌀 사고 채소 사면 살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강노인의 어떤 가치관이죠. 땅을 팔아서 돈을 번다는 건 강노인한테 근본적으로 잘못된 일인 거야. 땅에서 돈을 번다면 어떤 거야? 노동을 해갖고 뭔가 수확을 해서 돈을 벌어야 돼. 씨를 뿌려갖고 수확을 해갖고 그걸 팔아서 돈을 벌 수는 있어. 왜냐? 땅이 생명을 길러내게 돕고 그렇게 길러낸 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음식을 제공을 해주고 그 가운데 돈을 버는 거니까. 하지만 땅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허망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이만큼이라도 마지막 땅 조각을 붙들고 있다는 위안이 강노인에게 큰 힘이 되었어. 이 고장에 서울바람이 몰아닥쳐. 그러니까 결국 강노인의 내적 갈등을 일으키고 강노인을 고립화시킨 이유가 뭐야? 서울바람 때문이죠. 서울바람은 뭐야? 도시와 개발 열풍 이런 것이죠. 이 모양으로 서해군 도시가 되지 않았더라면 아직껏 넉디 넓은 땅을 가지고 있을 것이 틀림없는, 스스로를 생각해보면 더 몰아받친 건데 다 부정인 것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것도 알아두세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또 뭐라고 할 수 있냐? 여기를 A로 묶어두고 요약적 제시라고 할 수 있어요. 강노인의 어떤 심리도 제시되어 있고요. 그간의 어떤 사건, 신경 변화 이런 것들이 요약적으로 서술자에 의해서 제시되어 있죠. 인물의 대사나 행동이 아니라, 대화나 행동이 아니라 서술자에 의한 요약으로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빚쟁이들이 몰려오는 줄 번연히 알면서도 들여다보지 않고 모른 척하는 용규대를 생각하고 괘씸하기 짝이 없었지만 뭐야? 이제 강릉이 거둬야 할 일만 남은 셈이야. 뭐야? 땅을 팔기로 마음을 먹었죠. 내적 갈등 끝에. 그죠? 땅을 팔기로 결심했어. 마지막 결말입니다. 다음날 아침
강릉은 늦지막이 집을 나섰어. 마누라한테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어. 그러나 발길은 여전히 밭을 향했어. 미련이 남아있죠. 미련. 땅에 대한 어떤 미련과 애정을 발견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고요. 밭고랑 사이로 밀고 올라오는 잡초를 뽑아내면서 문득 뒤돌아보니 원미산 장대봉. 이거 박스 쳐두세요. 원미산 장대봉. 그새 많이 푸르러져서 제법 운치가 있어. 멀리서 봐야 아름답다여 멀매라 불리던 산이었어. 젊었을 적 나무와 숱하게 오르내려서 능선바닥에 땅방울이 묻어있던 산이야. 그때가 언제인데 참 즐기기도 오래 산다는 생각이 들었어. 땅에 꽃펴나와 잠깐만에 이파리들이 축 늘어져 어린 잡초를 새삼스레 들어보다가 강노인은 시름없이 밭을 둘러보았다. 일단 원미산 장대봉 이거 박수 쳐주시고요. 시름없이 밭을 둘러보았다. 이것도 뭐야? 이것도 외면해서 돼요. 작가가 써준 건 뭐야? 그냥 시름없이 밭을 들여다보았다는 거야. 근데 여기 어떤 심정이 담겨져 있어? 허탈한 심정이 담겨져 있어. 외면 대신 동안 내면 대신입니다. 마지막 단락 볼게요. 여기 햇살이 푸지게 내리쬐고 아이들은 지문코 옆에 옹기종기 모여 땅 따먹기 놀이를 하고 있어. 아까 앞에 있었던 원미산 장대봉하고 요 문장하고 같은 기능을 합니다. 뭐야? 대조를 통해 강도인의 심정을 조각시키는 기능이에요. 강도인의 추억이 서려있는 원미산 장대봉은 지금도 푸르르고 지금도 운치가 있어. 멋있어. 변함이 없어. 근데 강도인은 늙었고 땅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강도인의 처지와 대조되죠. 햇살은 푸지게 내리쬐고 아이들은 옹기종기 모여서 땅 따먹기에. 이것도 뭐야? 강도인과 대조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인물이 처해져 있는 어떤 부정적인 상황과 부정적인 감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더 긍정적인 대상을 옆에 나란히 배치할 수 있거든요. 그게 뭐야? 대조를 통한 정서의 강조예요. 그 부분이 나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어제 오늘 고추 모종 있고 아욱 있고요. 노란 잎도 있어요. 얘네 세 개 묶어갖고 이게 바로 뭐야? 이게 소중한 작고 소중한 생명들. 이게 바로 뭡니까? 강도인의 애정의 대상. 그 인물의 욕망의 방향이 어디다? 작고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럼 강도인이 어떤 인물이다? 어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인물이다. 그럼 강도인을 괴롭히는 것들은 어떤 거야?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들이야. 그건 아까 연탄재를 뿌린 거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 암만해도 불안통증을 전환해서 우선 이것들을 목에다 축여줘야겠다는 생각이었어. 마지막까지 뭐야? 땅에 대한 어떤 진실한 애정을 보여주면서 소설이 끝이 나죠. 이렇게 끝이 나니까 어떻겠어요? 사람들은 더욱더 여운을 느끼게 되겠지. 강도의 마음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이거 소설을 읽는 사람들은 더 마음이 아파지지. 그런가요? 마음이 좀 아픈가요? 아야, 찌릿이 왔으면 우리 아직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 저 뒤에 이제 하중호의 동순 간단하게 설명할 건데요. 약속한 대로 잠깐 쉬었다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세요.